사람들은 누구나 다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거기다가 수입도 생기고 이렇게 평생을 산다면 참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되겠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하면서 수입도 발생하면서 그것을 직업처럼 사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지금 목수라고 말을 했죠. 현장에서 일하는. 제가 이 목수 일을 하는데 저도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말처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이 제가 이것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리 나이로 55살 때 시작을 했죠. 다른 사람들 퇴직할 나이에 다른 거 다 하다가 잘 안 되고 집에서 놀고 있을 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교차로를 뒤적거리다가 사람 모집 어디 하나 보다가 그 현장에서 사람 모집한다고 해서 한번 갔는데 처음에 간 사람들 아마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 고통이 심합니다. 손이 퉁퉁 붓고 팔다리도 붓고 그때 우리 아이들이 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현장에 갔다 오면은 저녁에 방바닥에 엎어져 있고 얘들 보고 너는 다리 주물러, 너는 팔 주물러, 너는 등에 올라가서 등 밟아. 그렇게 힘든 일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익숙해지면은 몸에 익으면은 그냥 할 만한데 하여튼 제가 어거지로 끌려서 그런 일을 했죠. 근데 목수라는 것이 하면은 전부 다 그냥 하나인 줄 아는데 목수라고 하면 한 서너 가지로 나눠지죠. 크게 대목이라고 하죠. 대목. 즉 한옥을 짓는 사람들. 지금 근데 한옥도 옛날에는 그 현장에서 뭐 대패로 깎고 톱으로 자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끌로 구멍 뚫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도면 갖다가 주면은 그 공장에서 모형을 딱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갖다 딱딱 맞춰 끼워 맞추기만 하면 돼요. 조립. 하지만 그 보고 이제 대목이라고 하고 소목이라고 하면은 가구 만드는 사람들 뭐 책상이라든지 장롱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좀 섬세한 사람들이죠. 소목이고 저와 같이 현재 그 건물을 짓는 사람들, 콘크리트 건물 짓는 사람들은 목수가 아니라 목수라고는 부르는데 형틀 목수라고 부르죠. 형을 만드는 틀을 갖다 끼워 맞히는 사람, 그래서 형틀 목수. 다른 말로 말하면 조립공이 되겠죠. 그 목수가 아니라 갖다가 서로 짝을 맞춰가지고 어떤 뭐 퍼즐 맞추시기로 짝만 맞추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어떻게 빨리 맞추느냐, 정확하게 맞추느냐, 그것이 문제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차라리 20대 때나 뭐 30대 때 배웠더라면은 좀 더 깊은 기술을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나이 먹어서 배우다 보니까 어제 한 일을 오늘 잃어버려요. 그리고 며칠 전에 몇 번, 두 번, 세 번 했어도 잃어버려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의 그 건설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마 10년 후쯤 지나가면 한국 건설 현장에 한국 사람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이 먹은 사람들 많이 있고 지금 나이 먹은 사람들은 한 20대 때, 뭐 10대 때 배운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 50대 때, 60대 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와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배울 때 누가 잘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눈 넘어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잘 못하면은 너 지금 이거 한 지가 얼마 됐는데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핀잔 주고 핀잔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막 심한 소리, 막 S 소리가 나오고 C 소리가 나오고 막 그런 게 아직도 건설 현장이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일을 해도 꾸준히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먹고 살만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대충 더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루에 20만 원 선. 그러면은 일을 그냥 어느 정도 성실하게 한다면은 한 달에 20일은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못한다고 하면 15일, 좀 많이 하면 25일도 하고, 그러면 한 300에서 500 사이. 그 정도 되면은 한국에서는
먹고 살만 하겠죠. 그런데 지금 젊은 애들이 그쪽을 뛰어들지를 않아요. 젊은 애들 공부 많이 해가지고 머리 좋은 애들, 좋은 직장, 공무원 가면 모르지만은 중소기업 들어가면은 200만 원 초반대, 뭐 아니면 어디 아르바이트 하면 100만 원 후반대 그러거든요. 그러면서도 애들은 그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야, 그리고 그보다도 조금 더 적은 수입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좀 흔한 말로 잡부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뒷모도 뒤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 13만 원 받고 나오죠.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기술을 배울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도 와서 목수라든지 철근이라든지 뭐 이런 기술적인 것을 좀 배우면 되는데 배우지 않고 늘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게 하루에 13만 원 정도. 근데 그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용역이라고 그러죠. 인력공사라고도 하고 용역 회사에 용역 사무실에 가서 배당을 받고 하는 너는 오늘 이리 가 너는 내일 저리 가 이 현장 가 저 현장 가고 13만 원을 받아가지고 오면 받아가지고 가면은 돈 안 받고 그냥 가지요. 그 사인만 받아가지고 그러면 저녁에 그 사무실에 가면은 10% 띄고 13,000원 띄고 11만 7천 원 받아가지고 집에 가는 거죠. 그 사람들. 그럼 받아가 가지고 가서 한 3일 한 5일 하면 한 몇십만 원 되잖아요. 그럼 가지고 술 먹고 놀고 뭐하고 그렇게 하다가 떨어지면 그 돈 떨어지면 나올 만하고 대개 그 사람들은 가정도 없는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여튼 정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이게 먹고 살만한 게 건설 현장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는 한국 사람들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불법 외국인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뭐 캄보디아, 뭐 네팔 뭐 이런 쪽에서 엄청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도 돈이 우리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약간 적게 받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사람들 일 시킬 때 보면은 내가 어저께도 그 우리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지만은 우리 미국 사람들이나 저 뭐 유럽 사람들 하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앞에서는 조심스러워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는 꾸벅꾸벅 하잖아요. 말도 함부로 붙이지도 못하고. 근데 여기에 와서 그 사람들이 우리 밑에서 일한다고 해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은 부르지 않고 거기가 다 야 해가지고 대답 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끼야 그렇게 해도 뭐 못 들은 척하고 말투를 뭐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막 C자가 들어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말로 죄스럽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전에 그 어떤 책을 본 게 있는데 허병성 목사님 그분이 빈민촌 목교를 하시다가 나중에 그 빈민들과 함께 미장일을 배워가지고 미장일을 하는데 보니까 건설 현장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저 위에 원청 원 보급업체에서 하도급으로 바로 내려가고 하도급에서 2번, 3번, 4번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일을 하죠. 그러면은 원래 책정된 임금이 예를 들자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뭐 5, 6만 원. 이 정도 받고 노동 강도도 하루에 예를 들자면은 뭐 열이라는 일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노동 강도를 열을 주고 그 저임금을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막 노동 강도를 높여가지고 20이라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노동 강도를 막 높이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보다가 허병선 목사님이 아 이건 아니다. 우리도 뭉쳐가지고 모여서 그 원도급사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에게 2만 원 일을 달라. 우리가 하겠다. 갖고 우리가 직접 도급을 받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미장공들 몇몇 사람과 뭉쳐가지고 이렇게 도급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랬는데 그게 잘 되다가 얼마 가다 보니까 그것도 폐단이 있고 잘 안 되고 해서 그 허병선 목사님도 그것을 그만두었었죠. 근데 저도 그 노동 일을 막 시작하면서 그 허병선 목사님 생각을 하고 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우리 노동자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도 사람 대접 받으면서 우리도 정당한 단가 받으면서 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전주에서 노동조합이 생겼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전주에는 막 시작하려는 단계였죠. 정신없이 쫓아갔죠. 그랬더니 5명도 안 되게 있었던 거예요. 노동조합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노동조합을 활성화를 시키기 시작을 했죠. 노동조합을 만드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어떤 회사에 가서 이렇게 교섭을 해도 교섭이 되지를 않죠. 그러나 한 50명, 100명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중앙에 있는 그 연맹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하니까 힘이 생겼죠. 그리고 우리도 처음에는 노동조합이, 전주 노동조합이 생겨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일을 할 때 그래도 성실히 하고 조금은 노동조합 아닌 사람들보다는 약간의 회사에서 대우도 받고 단가도 좀 더 받고 뭐 노동의 강도도 좀 약하게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0명에서 200명, 3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힘이 세지는 것이죠. 힘이 세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자 보면은 노조가 이제 갑이 되고 회사가 을이 되는 거예요.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들은 임금이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13만 원을 주라. 그리고 우리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런 때 일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5시까지 일을 하는데 3시에 우리는 퇴근을 하겠다. 또 빨간 글씨 무슨 날은 일을 안 해도 그날 이런 것처럼 일을 달아. 이런 식으로 막 그 요구사항이 너무나 커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노동자들의 뭐 당연한 권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회사는 그만큼 이윤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만큼 돌려달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상생, 회사도 살고 노동자도 살고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그런 이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노동조합원들 안에서는 먼저 배워가지고 잘 아는 기술자, 그 사람들은 존경을 받고 늦게 온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잘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런 것이 없고 오직 나만 돈 많이 받고 나만 편하고 나만 대우받고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회사에 가서는 정말로 이제 현장에 가서는 일도 하지 않고 거의 놀다시피 다른 일반 노동자들 한 열이라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이쪽 노동조합 사람들은 가서 뭐 5이나 6 이 정도 일만 해주고 오고 그러니 회사에서는 이게 좋아하겠습니까? 노동조합에게 일을 안 주려고 그러죠. 노동조합이 가면은 그만큼 일량 줄지 단가 많이 나가지 그것뿐인가요? 또 노동조합 간부들이라고 해서 가가지고 뭐 노동조합의 그 뭐 활동비를 달라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달라 이런 식으로 노동조합 간부들 뭡니까 그 월급을 회사에서 챙겨주게 만들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들어오면 그 회사는 거의 망하는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안 주는 거예요. 일을 안 주면은 어떻게 하냐? 회사 정문을 가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집시 신고를 하고 스피커 틀고 그 앞에 가서 마이크 잡고 떠들고 그리고 막 그 안에 들어가서 불법 하는 거 카메라로 사진 찍어가지고 막 노동청에다 계속 고발하면 회사에서는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벌금 맞고 불법 외국인 쓴다고 그 사람들 고발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잡혀가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건설시장의 노동조합 건설시장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노동자에게는 노동조합이 필요하죠. 왜? 그 악한 사업주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갖고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와 이 혜택을 다 받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역전이 되니까는 귀족노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금속노조, 옛날에 우리나라를 엎었다 뒤집었다 들었다 놨다 했던 금속노조, 지금은 그 사람들대로 귀족노조라고 해가지고 그 사회로부터 지지를 못 받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이속만 챙기는 것이지 그 자기들 밑에 있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권만 챙기는 것이지. 자기들의 이권을 챙겼을 때 그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들이나 그 사람들의 대우도 같이 동방 상승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거제도에서 조선소가 많이 활성화됐을 때 통근버스가 있잖아요. 통근버스가 있으면은 원청 회사 직원들은 타면은 무조건 자리에 앉고 하청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자리에 앉았다가도 원청에 노동자들이 오면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쪽 애들은 자녀들이 너네 아버지 원청이야 하청이야? 뭐 군대에서 너네 아버지 계급이 뭐야? 아이들끼리 이렇게 따지고 논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 그 계급처럼 이 노동조합에서도 그런 계급이 있었다는 것, 계급이 형성된다는 것,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저도 그 노동조합에서 그 간부로 활동하면서 많은 갈등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또 그 안에서는 노동조합에서도 이것도 하나의 이익 집단, 뭐 권리 집단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정치 세력 역할을 띠는 거예요. 어느 정당을 등에 업고 오는 사람들, 그 조직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어떤 단체가 뭉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권모술술 다 써가지고 투표를 하죠. 투표했는데 아쉽게도 작년 재작년에 저희 쪽에서 패했죠. 그래가지고 저는 노동조합에서는 지금 손을 떼고 뒷전에 나이도 있고 하지만은 뒷전에 물러나 있고 지금 저는 이런 형편에 있는데 이 모든 조직이 아까도 제가 그 처음에 인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상의 모든 조직들이 출발할 때 시작할 때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커지다가 보면은 이렇게 썩어지고 부패해지고 잘못되어 간다는 거.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개척할 때 목사들 신자 하나 오면은 하나님 만난 듯이 막 그렇게 대우해주고 그렇게 존중해주다가 교회가 점점 커지고 나면은 저 사람 나가지 않나. 저 사람 나의 처음부터 어려웠던 사정을 다 아는데 저 사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변하잖아요. 조금 제가 좀 이거 주제 넘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지금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너무나 지금 한쪽으로만 흘러가잖아요. 가진 자들. 자본주의가 그 뭡니까? 전제주의보다는 좀 낫겠지만은 그래서 일부 사람은 그러잖아요. 공산주의 20세기에 있었던 공산주의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자본주의의 폐악질은 얼마나 더 갔을까? 우리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감사해야 한다. 그냥 공산주의가 없어진 이 자유주의 얼마나 더 앞으로 폐악하게 나갈지. 우리 지금 한국 개신교가 처음에는 참 대한민국 가난한 대한민국의 의료, 문화, 교육, 뭐 복지 이쪽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그쪽으로 활성화를 했습니까? 그러다 이게 힘이 커지고 세어지다 보니까는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 사회의 지탄,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가 없어져서는 안 되겠죠.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악의 축에 들어가지 않고 필요한 축에 들어가야겠죠.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꼭 있어야 하는데 그 가난한 노동자들, 힘없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그것이 커지니까 정치화되고 자기들의 이익 집단이 되고 자기의 밥그릇을 만드는 그런 노동조합 그런 것은 없어져야겠죠. 하여튼 뭐 시간도 11시 40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